변정규 미주은행 전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무님 오늘 새벽에 일어나셔서 또 이렇게 저녁에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아니, 전 다 괜찮습니다. 저는 요즘 알러지 때문에 코도 맹맹하고 괴로운데 전무님은 늘 깔끔하시네요. 아유, 아닙니다. 저도 뭐 오늘도 저희가 FOMC 성명서 리뷰 깔끔하게 전무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조용한 비둘기로 변신한 파월이에요. 조용한 비둘기는 뭔가요? 저만 느꼈을까요? 좀 조용하시더라고요. 예, 평소와 같이 이렇게 막 단호하게 단언하는 그런 투의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기자단도요. 네. 좀 최근에 약간 그 연준에 대해서 실망감도 있었지 않습니까? 미연의 뭐 은행 사태도 좀 그 방치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많이 올려야 되나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 대한 좀 실망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자단의 질문도 조금 예전보다는 톤이 좀 낮았던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네. 그래서 좀 조용하게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그런 분위기를 의식했는지 파월 의장의 답변은 굉장히 비둘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색 비둘기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사색 비둘기요? 예. 색깔이 4개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생각하는 말씀드릴게요. 비둘기가 아니고요. 예. 사색 비둘기입니다. 네. 네 분야에 걸쳐서 비둘기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네. 하나씩 들어보시죠. 네. 할까요? 네네. 빨리 앞에는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 오늘 전무님 자료는 또 오늘 게시판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네. 비밀번호 5555 누르시고 네, 네, 같이 앞에 좀 보시면 빨리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고용과 인플레이션 부분을 보면은요, 고용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3월에는 이렇게 뭐 로버스트하고 아주 강한 페이스의 그런 고용이 있다. 뭐 고용이 강하긴 하지만 5월 달에 있어서는 이런 로버스트라는 거를 삭제했고요. 그리고 remain very low라고 해서 좀 많이 완화된 문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둘기적이죠.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행권 시스템 리스크 관련해서는 3월에는 최근에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질 뿐 다른 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요 전무님 네. 완화적이라고는 하지만 아까 실험 고용이요? 네 고용 측면에서는 사실 뭐 여전히 낮게 있다라는 거는 과거의 문장보다는 완화적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여전히 낮다라는 거를 좀 조용히 말하는 느낌.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인정은 하지만 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을 자꾸만 완화적으로 갖고 가려는 인위적으로 갖고 가려는 그런 도와주려는 그런 자기 합리화 더 나아가면 좀 고용도 떨어진다. 지금 그 밸런스가 맞춰지고 있다.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어떻게든 이렇게 합리화를 하려는 왜냐하면 금리 사이클을 갖다가 중지하겠다. 금리 인상 사이클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예. 그렇군요. 다음 포인트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시면 금리 결정에 있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예. 0.25%포인트를 인상을 했고요. 네. 이것은 2월, 3월 그리고 이번 달까지 해서 3회 연속 베이비 스텝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은 요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이 빨간색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집어넣어서 향후에 금리 인상이 더 있을 것을 이렇게 항상 예상을 해왔는데요. 그렇죠. 이 문장을 없앴습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없앴고요. 그 대신 그 밑에 이렇게 그 향후의 금리 결정에 있어서는 데이터나 누적 효과 등을 고려해서 6월 달에 가서 결정하겠다. 요거는 네. 같은 문장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 그 성명서에서 가장 큰 차이, 변화는 여기 빨간색 줄근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 이게 삭제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제되고 추가로 들어간 문장은 또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네. 그 QT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다음에 보시면요, QT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 대차 대조표예요. 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이게 연 단위로 돼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좀 최근의 그 상황을 반영을 해서 월 단위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네. 이 월 단위로 보시면은
이번에 그 SBB 사태, 실리콘밸리 사태 이후에 많이 올라갔어요, 다시. 네. 이제 긴축을 하다가 다시 이제 되돌림 현상이 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다시 내려왔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이 긴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 문장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러면 긴축은 계속하되 금리 인상은 중단해야 되고 그리고 연말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압력이 계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앞으로 은행권 등 여러 가지 신용 사태가 계속 일어날 것 같으냐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금리 인하를 뭐 연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내려야 된다는 압력이 가시화될 텐데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양적 긴축을 네. 중단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와 양적 긴축을 같이 가져간다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한쪽에서는 돈을 풀고 한쪽에서는 줄인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네. 근데 2018년에서 19년 넘어갈 때도 금리를 동결한 상태에서 양적 긴축을 좀 했습니다. 좀 그러니까, 하긴 했죠 그때. 네, 그래서 전혀 말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걸로 시그널을 그 금리인도 부담을 안 주고,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대신에 우리가 너무 많이 늘린 BS는 내가 줄여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뭐 크게 이상한 거는 이상한데 지금 한번 했었으니까 과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주장한 게 아닐까 싶긴 한데 그건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 상황도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8, 7, 8개월 갔습니다. 2019년 8월인가 끝났으니까 특히나. 예, 네. 아주 오래 가지는 않았는데 네. 이것을 갖다가 목표인 뭐 7조 달러, 6조 네. 달러까지 내리려면 어마무시한 기간이 한 걸리거든요. 1, 2년 걸리겠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QT를 갖다 계속하면서 한 두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QT를 계속하면서 금리 인하를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네. 그러면 물가 타겟을 상향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네.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약간 말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그런 합리화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할지는 어때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면요. 기자회견과 시사점이에요. 네. 예.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사색 비둘기 기자회견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이유가 이 네 가지입니다. 먼저 그 미국 경제에 대해서 기자회견 그 앞서서 이렇게 많이 그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조금 둔화됐다 이 정도로 보통 언급을 했는데 성장률까지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서 굉장히 둔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성장률이 0.9%였다. 그리고 4분기에도 뭐 머더레트라는 단어를 쓰면서 얼마 되지 않았다. 성장률이 이런 식으로 둔화된 것을 강조했고요. 두 번째는 고용 시장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뭐냐면은 그 아직도 수요가 강하다. 하지만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 회복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뒤에 말을 하면서 더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경제 참가 비율이 증가하고 구직자, 구인자에 있어서 거의 다 이런 것들이 메워졌다.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둔화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 고용 시장도 조금씩은 이렇게 냉각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애써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비춰졌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물가인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그 마진율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물건 팔 물건이 없으니까 수요가 더 많으니까 마진율을 높아서 그래서 가격 상승에 많이 반영이 된 거다. 그런데 이것들이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공급 부족이 앞으로는 가격이 낮아질 거다. 마진을 갖다 내릴 거기 때문에 네.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가에 있어서도 애써서 좀 이러한 그 비둘기적인 완화적인 그런 이유를 찾아 나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선제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진율이 지금 당장 떨어지지 않았는데 물가가 떨어진 게 아닌데 네. 이래서 앞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좀 얘기하고 싶은 예,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죠. 예전에는 톤이 이렇지 않았거든요. 이것을 미리 얘기를 하지 않고
마진율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뒤에는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게 나왔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할 거다. 이것은 지금 좀 두둔하는 거잖아요. 합리화를 시키는 그런 뭐 문구로 해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물가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부동산, 그러니까 주택 관련된 비용이 시차를 두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있으니까 물가는, 그러니까 원래 작년 여름부터 했던 얘기긴 한데, 그래서 이게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미국에서 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예를 들어 DR 호튼 같은 가장 큰 주택업체들의 실적을 보면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물론 생각보다 괜찮다는 게 YOY로 좋아지거나 이런 건 아닌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빠지지가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버티면 다시 주거비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안 풀리면 연준이 어떻게 할까요? 연준은 지금 주거비가 크다는 걸 믿고 있고 이게 떨어지면 우린 된다 뭐 이런 느낌이 거의 확실하게 좀 딱 드는데, 왜냐하면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자회견에서 임금 상승 때문에 물가가 오른 거는 아니라는 식의 코멘트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거 외에 다른 거에 한 믿음이 있는 건데, 그게 만약에 안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준에서? 만약에 글쎄, 그냥 맞습니다. 가정인데요. 어렵죠. 사실은 지금 그 리세션을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시장은. 네. 시장은 지금 리세션을 가정을 하고 있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그래서 채권 금리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 최근에. 그래서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하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에서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조금 더 많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어요.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채권 금리, 시장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 달러는 약세를 띠게 되죠. 왜냐하면은 미국의 시장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100일선 초반대까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또 그러니까 또 상대적인 여파로 달러가 약해지니까 엔화나 아니면 다른 통화들은 또 강해진 거예요. 유로화도 조금씩 강해지고요. 그런데 또 유로화의 라가르드도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줄일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있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은 0.5%포인트가 아니라 낮춰서 0.25%포인트로 이렇게 인상률을 낮춰 잡고 있어요, 시장은. 그러니까 유로도 상대적으로 또 좀 약해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는 균형을 잡아갈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에서 문제는 그 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예상한 것처럼 이렇게 안 떨어지면 그건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가정이 다 어그러집니다. 네. 아직은 그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좀 이번 FOMC 발언들은 좀 조용조용 조심히 하는 시그널만 주는. 다음 FOMC에서 분위기였다. 저희 이제 점도표랑 S&P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5월 다음 주에 아마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될 텐데, 최근에 다시 유가가 빠지긴 했지만 또 4월 말까지 유가도 잠깐 높은 시절도 있었으니까 5월에 혹시 헤드라인이 다시 올라가고 뭐 이렇게 돼도 6월 점도표에서 뭐 설마 올해 점도표 상단이 올라가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저는 그게 지금 더 핵심인 것 같은데, 어쨌든 말로는 그런 거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일단 미팅 바이 미팅으로 결정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거에 네. 대한 거는 어떻게 혹시 보세요? 6월에 이제 6월 FOMC 전에 물가 지표가 나오나요? 발표가? 다음 주에 나오겠죠. 아, 다음 주에 나오고 5월 6월, 때 거 그리고 네. 6월 초에도 6월 11일에도 나오고 두 번 나오는데, 혹시나 지금 이제 그쪽으로 모든 관심이 집중이 돼 있는 것 같고, 이 뭐 페드 와치를 전 다 믿진 않지만 동결 가능성이 훨씬 높긴 한데 인상 가능성도 한 10몇 % 남아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그 프라이싱에는. 그렇죠. 그거에 대한 혹시 뷰는 혹시 어떠세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저는 그 페드워치도 보긴 하지만 네. 시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거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이 가격의 반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봅니다. 보면은 채권이 아까 제가 미국의 국채 수익률을 예를 들어서 지금 떨어진 것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계산을 해본다면 채권 딜러들은 지금 6월 FOMC에서 연준이 동결하는 것을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가격에 반영을 했어요, 벌써. 예, 반영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을 보면은요, 장단기 금리를 보면
3쿼터죠. 3, 4분기 말 정도부터는 금리 인하하는 것에 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보면 지금 5.25잖아요. 근데 네. 2년물이 지금 4.1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럼 네. 지금 이거는 한 번 정도 반영한 게 아니라 2년물이라고 치면 듀레이션이 뭐 한 1년 2개월쯤 될 텐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금리 인상하고 다음에 동결을 해도 동결 보통 6개월 가거든요. 보통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말이 그러니까 안 채권 되죠.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인하를 미리 반영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수도 아까 있죠. 얘기하신 게 랑 안 맞으면 다음에 또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어떤 느낌? 채권 너무 과하게 반응했는지 아니면 진짜 금리 인하가 다음부터 될 건지 뭐 예. 맞습니다. 제가 이 뒤에 하나 써놓은 게 있어요. 이걸 한번 보시면서 할까요? 네. 아 전망에 들어있군요. 아, 네, 여기 이건, 뭐가 있냐면 전망에 들어가 있어요. 전망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 연준이 그 대차대조표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네. 줄이지 못했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물가나 지금 그 지표들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도 큰데다가 불확실성도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아주 커졌어요.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거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어떤 거에 반영을 하느냐 하면은 유동성이 보통 아주 클 때는요. 작을 때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아주 작을 때는요. 리스크 오프 상황일 때 좀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은 유동성이 매우 크고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연준이 대체대조표에 QT를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많이 적어요. 지금 입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공격적으로 내려야 될 수밖에 없어. 지금 얼마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렇게 네.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리스크 오프죠. 위험 회피 상황보다는 리스크 온, 위험 선호, 좀 긍정적인 시그널에 더 크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다시 가볼까요? 네, 그래서 금리가 뭐 오를 가능성보다는 이제 이런 쪽으로 다 베팅이 되어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네. 이번에는. 그래서 그렇게 반영이 돼 있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그 베팅을 본다면 뭐 하반기 3쿼터, 3, 4분기 한 뭐 9월 달 넘어서 이렇게 인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격에 반영이 돼 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건 좀 빠른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상황에서 볼 때 물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신용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체크를 점검을 해야 되고 보고서가 이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 바 부의장이 네. 이제 그 SVB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한 그 보고서를 제출을 할 텐데요. 그리고 서베이 함께 이제 보고서에 그 제출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걸 공개를 하는데 이런 공개하고 난 다음에 레귤레이션이나 아니면은 감독 권한, 감독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로 추가적인 여러 가지 행정 조치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되고 난 후에야 금리 인하를 해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9월은 좀 빠르고요. 그렇게 되면은 빨라도 11월이나 한 12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 결정 전망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지금 위에가 페즈고요. 밑에가 BOK 한국은행입니다. 네. 현재 우리가 5월 초에 와 있잖아요. 네. 5월 4일 FOMC 5월 4일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결정이 돼서 5.25% 기준금리 상단이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사실상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1.75%로 이렇게 금리 역전 폭이 네. 늘어난 상황인데요. 저는 그래서 11월 정도 되면 기준금리를 인하를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나타나겠죠. 그리고 지금은 고금리가 앞으로 일정 부분 뭐 6개월, 7개월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적어도 한 5, 6개월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기업들이 견디기 상당히 힘들 거예요.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중국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합종 연행을 하는 이유도 달러 금리가 너무 높아서 그래요. 네. 이렇게 너무
높으니까 살기가 힘들어진 거죠. 기업들도 하기 힘들고. 그래서 뭐 부채도 많은 나라도 많은데요. 제3세계는 이걸 갚아야 되면 이자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지금 반발심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부채 한도에 걸려 있잖아요. 네. 6월 달 정도 되면 이게 본격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은데 6월 말 정도 언저리가 되면. 근데 미국도 사실은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면 갚아야 될 부채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는 조금 연내 인하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내 지금 여기 보면은 11월에 이제 50 베이시스 포인트고 12월에 25 베이시스 포인트 써주셨는데 그러면은 11월에 50 베이시스 포인트 한다는 얘기는 물가도 그때쯤 되면 내려가지만 경기도 그 전에 7, 8, 9월 GDP가 한 10월 말쯤 발표가 되니까 그 10월 말에 발표되는 7, 8, 9월 GDP가 무조건 마이너스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지금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그렇게 돼 있긴 한데 전문의도 그렇게 보신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아니면 7, 8, 9월 경제는 별로 안 어려운데 그냥 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를 낮출 거다.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우세요? 저는 그 둘 다 조금씩은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은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두 개 다. 왜냐하면 문제는 뭐냐면 신용 사태가 나타날 거예요. 또 그리고 너무 금리가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경제 시스템에 큰 부담이 올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해서 3%나 4%의 기준금리를 오랫동안 미국이 유지해 왔다면 이건 별 문제예요. 한 2% 올라갔으니까. 근데 작년 5월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 사이에 5%라는 기준 5%포인트를 올린 거란 말이에요. 너무 높게 올렸죠. 많이 올렸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간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80년 볼커 의장 이후에 거의 4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의 연준의 그런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안 가본 길이에요. 안 가본 길인데 사실상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 파월 의장은 굉장히 대담한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돈을 푸실 때도 뭐 호기롭게 푸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채권 같은 경우에도 정크본드까지 사주는 왜냐하면 유가증권을 국채 말고 유가증권을 사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근데 정크본드까지 샀단 말이에요. 사줬어요 그때. 그래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좀 오버가 아니었나, 좀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번도 보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개인적으로. 은행도 파산을 하고 지금 뭐 다른 은행들도 지금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은행들이 있잖아요. 네. 블랙리스트에 한번 올라오기만 하면 주가 폭락입니다, 지금. 네. 예.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린다고 해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잡힐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에요. 하지만 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심리적인 부담은 덜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물가가 잡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오버스펜딩은 안 할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을 잡으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득보다는 좀 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전문님 보시기에는 물가나 고용보다는 이 신용 리스크가 또 신용 이벤트가 발생함으로써 연준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쪽으로 제가 더 해석이 되는데요. 저는 그게 더 그 신빙성이 강한 게 뭐냐면 모든 이슈들은 신용사태, 특히나 모기지 사태에서 금융위기가 촉발이 됐어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기지나 지금 모기지도 그렇게 부동산들이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이 채산성이 좀 악화가 되고 그다음에 그에 이어서 채산성이 악화된 이후에 그다음에 부동산의 그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커지기 시작하면 이제 빵꾸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연쇄적으로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옛날에 그 리만 금융위기 같은 것들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도 부담이 있는 회사들은 은행들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뭐 개인이 대출하는 은행이 있고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을 해주는 은행도 있고 뭐 다른데 이렇게 투자해주는 그런 은행들도 있는데요. 그 은행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어려워지는 곳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섹터별로 어려워지는 그런 기업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좀 연준에는 어떤 경기가 하락하거나 물가의 변화가 예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보다는 좀 강하게 이렇게 카페인을 마시듯이 팍 내리에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잊지 못하고
다시 통화 정책을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뭐 이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근데 이제 미국의 SVB 망했고 뭐 퍼스트 리퍼블릭 쭉 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은 처음에 SVB 망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미국 정부가 하겠다는 건 뭐냐면 조그만 은행들이 조그마지 않죠. 10몇 대면 작은 은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형 은행이 그 GSIB가 아니면 그냥 주주가 예를 들어 100부라던 걸 1부를 만들어서 주주가 손해를 보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싸지면 매력이 생기잖아요. 그 회사가. 그러면 누가 인수를 하든지 예금보험공사가 해결해서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쭉 가고 있어서 이번에도 연준의 그 뭐 기자회견이나 성명서를 보면은 은행은 강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게 그 정도의 신용 사태 때문에 과연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건 안 된다고 해도 굳이 금리를 내려줄 거냐. 그런 신용 사태는 그냥 먹으면서 가고 물가가 떨어지고 경기 자체가 나빠져야지 실업률이 올라가야지 금리를 내려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채권에서는 이렇게 제가 보는 걸 알고 있는데 반대로 역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럼요. 신용사태 그냥 먹고 그냥 모르겠고 나는 신용사태 모르겠고 주식하는 사람 다 손해 보고 모르겠고 우리는 무조건 고용하고 물가라고 하는 연준의 가장 근본적인 두 개의 목표를 지키겠다. 이러면 올해 금리 뭐 인상은 당연히 없겠지만 인하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글쎄 어느 정도의 그 어려움은 감수하고 가겠다 이런 것들은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SVB나 아니면 다른 그 은행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네. 예, 충분히 그것을 갖다가 뭐 JP뿐만이 아니라 다른 큰 은행이라든가 미국의 예금보험공사가 충분히 그걸 흡수해서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론 뭐 숫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 금융권에서 일할 때는 약 4만 개 이상의 은행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뭐 4천 개밖에 없다. 4천 개.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그쵸.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자연스럽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번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쵸, 금리 그리고 몰라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체인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리고 어떤 하나를 딱 지목을 해요. 다음은 누구? 네. 그죠? 이게 뭐냐면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믿음이. 네. 시장에는 금융시장에서 믿음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계약서도 다 쓰는 거예요. 금융에 가면 예금 하나 해도 계약서가 굉장히 많죠. 네. 그런 것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네. 아무리 근데 가까워도 믿지 전무님 못하는 거죠. 이번에는요. 그래도 금융위기 때랑 리먼 사태 때랑 지금의 차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리먼 사태는 파생 상품이 굉장히 연쇄적인 부도를 만들었던 거라면 이번에는 모기지조차도 그런 파생 상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이제는 뱅크런이 줄 서서 하는 게 아니니까 속도는 너무 빠른 일이 있었지만 이게 이제 돈을 현금을 찾아서 인출하는 맞아요. 게 아니라 더 큰 은행으로 이체를 시스템 안에 시킨 남아 있는 거잖아요. 거죠. 근데 네. 여전히 그 안에 돈이 있는 거죠. 다른 더 큰 은행으로 돈이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 되는 요인은 아니고 저도 한 의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히려 물가를 못 잡는 거에 대한 공포가 파월한테는 더 크게 부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파생 상품으로 될 때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 파생 상품이라는 게요, 신용 파생 상품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소위 말하는 CDO, CLO 네. 이런 거였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예금이나 아니면 론을 갖다가 집단적으로 컬레터라이즈라고 하죠. 이걸 집어넣어서 수백 개를 집어넣어요. 네. 그런 걸 안에 들어가 있는 건지 들어가 있는 게 다 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로 하거든요, 보통. 그 중에서 퍼센트로 합니다. 네. 그래서 한 1, 2%까지 배드론이 나와도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이게 뭐 5%, 10% 이상 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새로 담보를 넣고 뭐 이런 네. 과정을 하긴 하는데 그 신용 파생 상품에 문제가 생기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 부분 많이 불거져야 돼요. 이 디폴트가 많아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모기지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금리 인상을 한 게 1년밖에 안 돼요. 네. 1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부터 1년이 더 걸린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지금보다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때 CDO, CLO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닐 거라고 전 봅니다. 네. 예. 그리고 그건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기초자산이 우선 먼저 타격이 와요. 그래서 기초자산이죠. 기초자산들은 이제 뭐 모기지나 부동산이나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가격 하락이 먼저 오면서 가격 하락이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그 하락이 일어나면 가격은 하락이 일어났는데 모기지 레이트는 그대로 높이 있어요. 이자는 많이 내야 돼요. 그럼 망하는 거죠. 디폴트가 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시기가 아직 안 도래했을 뿐 아직 그것들이 안 나타난다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락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최근에 이제 그런 식의 주장을 한다는데 의외로 부동산 시장이 강해서 물가가 안 빠질 수 있으니 팁스를 사라 뭐 이런 식의 콜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거는 그 회사의 주장이니까 뭐 가타부타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에 문제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1분기에 부동산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 상대적으로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데 과연 올해 금리 인하를 할 거냐. 채권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되게 이게 경기 나쁘다는 얘기인데 경기가 안 나빠도 이렇게 될 거다라고 베팅하는 게 어제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게 저건 되게 이게 그래도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새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블랙스완 같은 그런 사건이 생긴다면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이나 시기적으로 더 개연성도 많아지고요.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금리 인하의 시기도 보다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은 충격이 오겠지만 위험자산,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에 팍 내려가겠지만 그렇지만 충격이 있고 난 다음에 빠르게 회복되는 그렇죠. 현상을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변동성은 커졌지만 좀 회피보다는 위험 선호 현상이 더 강하게 반응을 할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내리기 전에는 물가 목표를 수정하는 과정이 한번 중간에 FOMC에서 나올까요? 사실 연말까지 3% 밑으로 내려갈 거라고 기대하는 지금 전망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불가능하죠. 네. 설마요. 설마. 금리도 내리기 전에 물가 그러니까요. 목표를 내린다고? 그거 말도 안 돼요. 먼저 여쭤보셨는데 제가 위원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아니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충격이 와도 워낙 짧게 끝나고 하기 때문에 물가가 내려가는 건 더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오른쪽 2번에 보시면은요. 네. 2% 목표 물가 달성까지 지속 의지가 아직 있다. 하지만 파란색에 하반기까지 2% 달성 가능성은 없음. 없겠죠. 예. 네. 왜냐하면 2%가 장기 평균 목표 물가라서 그렇죠. 하반기 2%안 해도 돼요, 사실은.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2% 밑에였으니까 사실은 상관없죠. 장기 평균으로. 내년까지 가도 되고 내후년까지 가도 되죠, 사실은. 그럼 그런 톤 조절은 있을 수 있는데 톤 조절도 안 할, 저는 안 할 것 안할것 같다고 저는 같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하세요? 혹시 전무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톤 조절 할까요?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 어떤 그 기자분이 굉장히 돌직구를 날렸어요. 네. 그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2% 목표 물가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4% 5% 계속 나와도 2% 계속 얘기하면서 끝까지 그냥 갖고 갈 거니 이거예요. 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 계속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목표를 갖다 수정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도 하나의 그 계획에 있는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돌직구를 날리니까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때 하면서 좀 그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거는 그 우리의 계획은 없다는 거예요. 네. 2% 목표 물가 타겟을 수정하는 건 아직 계획이 네.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네. 뭐 단칼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사실 불가능하죠. 네. 예, 이것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중앙은행장으로서 그걸 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네. 당연히 당황을 했을 겁니다. 네. 예. 논의를 근데 하더라도 여기서 네. 이제 더 올라갈 우려가 그러니까 꺾이길 바라는 게 지금 주거비면 그 주거비가 꺾이기 전에도 이게 좀 시차가 있잖아요. 원래 꺾일 때까지. 그러면 꺾일 거니까 주거비를 제외한 물가가 꺾이면 꺾인 걸로 보자. 주거비 제외는 이미 많이 꺾였어요. 그쵸.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걸로 그 기준으로 그러면 목표치에 상당히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는 안 할까요? 오늘은 이미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오늘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때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분야는 그 하향세가 뚜렷하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나머지가 워낙 많이 빠져서. 뭐 주택하고 그다음 투자 부분은 완연하게 나타난다. 네.
근데 서비스 쪽에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서비스 쪽에서도 아까 그 밸런스가 맞춰주는 그런 징후가 보인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뒤에 저희 자산 전망 네. 봐주시죠. 리뷰부터 해서 요거 좀 너무 자료가 좋은데 네. 요거 좀 설명해 이거 주시죠. 한번 네. 생각을 해볼까요? 네네.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그 연초에 저희가 전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연초에 저희가 채권 금리가 좀 하락할 것으로 봤고요. 그리고 환율이 좀 하락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 소폭 반등할 것으로 봤는데 대체로 그렇게 일어난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저번부터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반기부터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용 사태가 출현할 것이라고 했는데 뭐 한 개 기업보다는 더 심한 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은행 사태가 발생했죠. 은행 신용 사태에서 거의 뭐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들이 이제 망해 나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미국의 은행들도 이렇게 갑자기 올리니까 이것을 금리를 매니지하는 방법에 있어서 서툰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그 안전자산 회귀로 인해서 환율이 좀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좀 같이 올랐죠.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중간에예요. 중간에 지금 그 미국채 2년 시장 금리를 보시면 이게 팍 튀었잖아요. 네. 물론 내려가긴 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 정도로 그 은행 사태가 나타날 것으로는 예상은 저는 못했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기업들이 망하면서 신용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약간의 위험 선호가 조금씩은 일어나도 이렇게 갑자기 금리가 튀는 현상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그런 비체계적인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거죠. 코로나도 사실은 비체계적인 위험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요건 좀 예외적으로 올라갔지만 어쨌든 저희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금리는 내려가긴 했어요. 결국은. 네. 그리고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에도 이게 조금 완만하게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좀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런 은행의 신용 사태들 때문에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승이 더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정체되는 그래서 이 비체계적인 위험의 영향이 좀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한 개 기업이 아니라 한 개 은행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죠? 더한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좀 심각하게 갑자기 변동성이 있었어요. 예. 예. 그럼 그리고 이미 한 개 은행이 출연을 했는데 전부님 보시기에는 지금부터 하반기까지 한 개 기업뿐만 아니라 한 개 은행, 지금도 거론되는 은행들이 벌써 또 나오고 있는데 연쇄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좀 보여지시나요? 파월 의장도 그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나타날 거다. 계속해서 뭐 은행들도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뭐 어느 정도 나타나겠죠. 너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지금 5%의 기준금리가 있고요. 그리고 채권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채들이 뭐 3% 뭐 중반대 정도 있는데 이것들을 계속 뭐 시장금리는 낮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그렇게 높게 갖고 갈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물론 미국의 기준금리는 미국의 은행들 간에 지급준비율을 갖다가 지급준비금을 서로 이제 빌려주고 빌리는 그런 금리이기 때문에 강제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네. 예, 가이드라인이 뿐이에요. 네. 근데 이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높게 갖고 가서 굉장히 부담을 주고 근데 금리를 갖다 기준금리 올리니까 시장금리에 영향이 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이것을 가이드라인을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높게 갖고 갈 필요가 있느냐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올리고 이것을 갖다 더 높이 가져갔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어떠한 신용 관련한 사태들이 일어나고 재미있는 건 뭐냐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랐는데 채권금리는 그렇게 조금 반등해서 오르긴 했지만 거의 안 올랐어요. 그쵸. 네. 예. 그죠. 작년 10월에 고점 4.25 10년물에 보면 지금 벌써 75bp나 빠졌고 저는 아까 그래서 금리 그 은행 얘기 너무 잘해주셨는데 그래서 JP모건이나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왜 이렇게 훨씬 더 좋아졌냐면 그 회사들을 보니까 예금을 받아가지고 많은 금액을 연준에 맡겨놨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초과지준 이런 형식으로 맡겨놔서 금리가 오르면 좋아요. 그 돈을 받으니까 오히려.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도 좋은구나라고 보이고 조그만 은행들은 이걸 되게 적극적으로 막 채권 사고 이렇게 했는데 금리가 터지니까 이렇게 되니까 시스템으로만 놓고 보면 그냥 대형은행들이 버텨주니 괜찮은가 보다 이런 지금 생각을 연준도 하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약간 들어가지고 그좀 약간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사람이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그 강한 은행, 대형 은행 쪽에 힘을 몰아주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 저도 약간 약간 들어서 그런 느낌이 저도 들어요. 약간 아닌가요? 예, 그 음모론 약간 같은. 물론 아니고 약간 그냥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근데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금리를 올려서 지금 뱅크런이 발생한 게 작은 은행들은 예금을 지켜야 되니까 금리를 계속 대출금리만큼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예대 마진이 줄어들죠. 근데 대형 은행들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오니까 지금 스프레드가 역대 최대라는 거죠. NIM이 좋더라고요. 굉장히 네. 좋다는 거예요. 근 한 10몇 년 사이에 굉장히 좋은 호황이거든요. 그럼 뱅크런 걱정도 없어. 뭐 예금 이자는 적게 줘도 돼. 뭐 대출은 관리하면 돼. 이러면 사실 시스템 리스크를 걱정할 일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좋죠. 뭐 예를 들면 유럽에서도 그 UBS라는 은행이 CS 크레딧 스위스를 합병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뭐 다 뭐 총회 인수를 하긴 했는데 예전에는 거꾸로인 경우도 있을 뻔했어요. 네. 그래서 CS가 UBS를 인수할 뻔했단 말입니다. 네. 예전에.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상황이 반대가 돼가지고 이번에 UBS가 꿈꾸던 일이 일어났어요. 저도 아주 싸게 그다음에 보증까지 받고 그럼요. 스위스 정부에 너무 해피할 거예요. 너무 해피하겠죠. 네. 그리고 미국의 대형은행들도 사실은 이런 경우에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뭐 예금자들의 수도 늘렸죠. 그리고 예금자들도 다시 돌아올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신용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안전한 은행이라고 생각하면 예금 더 올라올 거고요. 네. 이제 서부 쪽에 더 자기네 그 리테일 소비자 네. 금융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에서 본다면 그런 좀 그 대형 은행들 대형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게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연준에서 할지는 그건 제가 잘 그건 아니 모르겠습니다. 의도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고 그냥 의도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될지도 모르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네. 파월 의장이라면 문제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네. 그렇게 될지도 모르니까 굳이 내가 공격적으로 물가 상승의 부담까지 무슨 지어가면서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래야 돼 이런 생각을 혹시 하지 않을까. 의도까지는 아닐 의도는 당연히 네. 아닐 거고 그러지 않을까? 요게 안전판이 아니야. 이런 생각 혹시나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가가 싶어요. 잡힐 때까지 좀 더 긴축적으로 그 강한 스탠스를 좀 더 유지하는 게 좀 더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럼요. 이런 생각인 거죠. 뭐 믿는 은행들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를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요. 네. 계속 일어나게 되면 아마 연준의 의장의 그 명성에 큰 흠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아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정부에 있어서. 네. 그래서 유권자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 정부나 옐런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예의주시해서 아마 보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저번 달에 심지어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더 필요 없다 이렇게 네.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약간은 이번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더 올리게 되면은 행정부에서 약간 불쾌감을 내볼 수도 있는 앞으로 못 그런 올리긴 예, 못 올리겠죠. 예. 그럴 그렇죠. 거예요. 예. 예. 나중에. 그러면요 이번에 이런 크레딧 리스크가 생길 때 강달러가 나타났고 그러니까 환율이 올랐고 그리고 금 가격도 지금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럼 이런 추세는 앞으로 몇 달간은 좀 더 지속된다고 보시나요? 이제 금 가격이 많이 올랐죠. 이제 네. 많이 올랐는데 이제 뭐 어차피 대체제이기 때문에 금하고 달러는 둘 다 안전자산이긴 하지만 그쵸. 금을 이제 안전자산 중에서 뭐 달러가 너무 비싸면 비싸니까 달러가 이렇게 많이 비싸졌으니까 금이 이제 강해진 건데요. 최근에 이제 달러가 많이 약세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쵸, 달러 달러 인덱스 인덱스. 기준으로 해서 101대 초반까지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달러의 강세도 좀 주춤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향후에 금 가격이 뭐 아주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금 가격도 그 장기적으로 본다면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르긴 오릅니다. 한 15,000원 정도 오르는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네. 예. 15,000원이요. 15,000원. 온스당. 온수당. 돈당. 돈당. 돈당 한도는 그러면 적진 않은 그럼 많이 건데요. 오르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2008년도에요. 2010년도에 한 2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20만 원 초반 네. 정도 됐는데 지금 2013년 10년 후에 보니까 저희가 한 36만 원 정도 되잖아요. 지금 네. 돈당 네. 네. 가공비 이런 거 뺀다면 네. 그러면 한 6만 원 정도 올랐는데 네. 10년 동안 보면 한 15,000원 그렇게 정도 해서 올랐다. 한국 10년 기준으로. 네. 네. 그래서 뭐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그러시더라고요. 아, 매년 한 10,000원, 2만 원 정도 오르는 것 같아. 네. 이렇게 돌반지 이렇게 해주시면서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딱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여기 환율이 사실 좀 여기도 너무 잘 써주셨는데 특히나 뭐 무역 적자 지속이나 북핵 이슈나 이런 부분 때문에 원화 약세가 조금 특히 좀 부각이 됐다 이렇게 쓰셨잖아요. 지금 네. 중반부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환율은 1,200원 중심으로 재하락한다라고 보셨다는 얘기는 앞으로는 환율은 상당히 많이 떨어질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어떤 트리거가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 뭐 갑자기 무역 적자가 줄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캐탈리스트가 있으면 이렇게 방향이 싹 바뀔까요? 지금 사실은 그 달러 약세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네. 달러 약세가 많이 진행이 돼서 예전에는 그 달러 인덱스가 114, 네. 115 가까이 이렇게 올랐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올해 초에 근데 이게 한 10% 이상 내려온 겁니다. 네. 근데 우리 그 원화는 그동안에 오히려 좀 약해진 거죠. 네.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뭐 이슈로 인해서 원화 자체적인 이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런 것들도 오늘 보면 좀 떨어졌거든요. 오늘 많이 이게. 떨어졌죠. 예,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뭐냐면 물론 주말이 껴있기 때문에 주말 효과도 있습니다. 네. 예, 주말 효과도 있고 외국인들이 오늘 그 달러 그 매수세로 전환을 했어요. 네. 주식도. 그래서 원화 매수가 좀 더 많이 일어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 원화가 그동안에 너무 약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네. 오버셀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리는 그런 현상도 좀 일어난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달러 인덱스와 원화 가치와의 괴리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내려올 거고요. 지금은 1,300 정도로 본다면 평균을 뭐 중반기에 1,300 정도를 본다면 달러 원 환율이 하반기로 가면 이제 1,200 정도로 다시 100원 정도 내려가서 하반기에는 이제 거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달러의 강세가 이제는 제어됐다는 거죠. 예. 달러의 강세가 제어됐다는 건 뭐냐면 미국의 금리가 하락세를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하락세 그 인하를 할 것이라는 예견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인하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달러는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달러 강세가 부담이 오고요. 그리고 미국의 그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다 이렇게 금리 부분에 제가 써놨지 않습니까? 네, 하반기 네. 연말에 네.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면 달러의 자체의 약세화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시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달러를 롱으로 갖고 이제 바이 쪽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숏으로 갖고 가는 이런 모멘텀들이 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도 그런 것들이 조금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중반에 하반기가 되면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연준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고려한다고 생각하면 한국은행도 당연히 고려할 겁니다. 네. 지금은 부담스러워서 생각을 못하지만 네. 연준이 한다고 하면은 바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네. 그 여태까지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제 때문에 달러가 약했는데도 원화는 같이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이상한데 그러면 결국은 이게 되돌려지려면 얘기하시는
달러가 더 빠지는 거 말고 그럼 우리 고유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빠질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시그널이 있을까요? 이 고유의 문제에 대한 것은? 이 자료에 쓰신 무역 적자 지속이 지금 원화 약세를 불렀다면 이런 게 뭐 바뀔 거라는 전망을 혹시 반영을 하신 걸까요? 무역 적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반도체나 여러 수급 뭐 가격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많이 예상이 됐던 문제예요. 특히나 쿼드 같은 경우에 가담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많이 예상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도 좀 많이 부담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에도 그 부채 한도가 중반에 있기 때문에 보통 부채 한도에 걸리게 되면은 달러 강세가 좀 일어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6월까지는 어느 정도 1,300원대를 중심으로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나 상대 통화인 유로화도 지금 금리 그 인상을 조금 적게 갖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0.5% 포인트 인상을 하다가 0.25%로 이렇게 낮춰 잡았기 때문에 유로화가 달러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강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이 아마 같이 일어난다고 그런 가정을 하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장기적으로는요. 제가 전문의께 한번 이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일시적으로 하반기에 지금 환율이 1,200원으로 다시 내려간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도 그냥 1,200원 정도가 적정 환율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가 또 궁금해요. 왜냐면 지금 달러가 많이 올라와 있어서 달러 자산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예를 들어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 그냥 이쯤에서 그냥 빠질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평균 환율에 대한 그런 질문이세요? 네, 혹시? 그러니까 장기 추세랄까요? 지금 네. 원달러가 사실 아주 예전 생각하면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아주 대한민국의 경기를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인구 정점도 찍었고 성장률도 낮아지고 무역 수지도 나쁘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환율이 옛날 같은 시대는 이제 안 온다. 달러는 원화 대비는 그래도 계속 강하겠지. 이런 뷰도 있고. 네. 아니다. 달러 지금 너무 강하다. 결국에는 뭐 1,200원 밑으로도 갈 거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느 쪽이 맞을까요? 우선 두 가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환율의 그 평균 환율, 두 번째는 이제 그 우리 원화의 가치에 대해서 그쵸.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 이 두 가지인 것 같은. 첫 번째로는 이제 평균 환율은 2000년대 이후를 보면 한 1,100원대 초반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한 150원에서 200원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죠.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고요. 달러 강세가 조금 진행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된다고 해도 한 1,200원 정도를 중심으로 10년 이렇게 본다면 평균 환율이 조금 올라서 거래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 1,300원 막 이렇게 가지는 않고요. 한 1,200원을 중심으로 한 100원 뭐 많게는 100원, 좀 적으면 한 7, 80원 정도 올라와서 거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 원화의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가치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제 한국인의 저력을 믿습니다. 옛날부터 그걸 믿고 싶어요. 뭐 제가 죽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벌써 죽는다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직 한창이신데요. 그래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 산업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십 년째 지금 적자예요. 경상수지 적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데도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상황은 달라요. 우리는 수출을 해야 되는 수출 경제이긴 하지만 한 해, 두 해 좀 적자를 기록했다고 해서 그게 우리나라의 큰 악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1,200원 정도로 평균보다는 환율이 높아질 거긴 하지만 거기서 뭐 더 많이 크게 약세가 되거나 이렇게는 안 보신다는 걸로 정리하면 되겠죠. 네, 뭐 1,200원에서 좀 내려갈 수는 있어요. 내려갈 수도 있다. 왔다 갔다 하지만 장기적인 평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5년, 10년 이렇게 본다면 나중에 보면 평균을 해보면 한 1,200원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1,100원대 후반이나 이 정도로 좀 예전에는 한 1,100원대 초반에서 100원 정도 올라가는 느낌으로. 그 정도에서 볼 수 있겠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무님 얘기를 정리하면 만약에 뭐 유학을 가 있거나
또는 달러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1,200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1,300원인데 네. 길게 보면 1,200원이다. 그래서 그거보다 혹시 내려가면은 좀 달러 좀 사고 뭐 이렇게 하면은 크게 틀리진 않겠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달러 네. 갖고 이제 실제로 그렇죠. 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실수요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실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오늘도 보면은 내려갈 때는 빨리 내려가거든요. 네. 올라갈 때는 빨리 내려가고 이 변동폭이 너무 커요. 오늘도 우리나라 그 강해져서 뭐 내려와서 좋긴 한데 너무 빨리 내려와요. 이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달러 외환 보유고의 달러 보유도 중요하지만 금 보유를 좀 늘리면 어떨까? 왜냐하면 그러면은 좀 변동성이 잦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우리나라 금이 다 근데 미국하고 런던에 가 있다는 게 그거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는 이건 진짜 그냥 여담인데 그것도 괜찮은 건가요? 그쪽 나라에 맡겨놓고 있어도? 글쎄요, 뭐 우리나라 금 보관할 수 있는 데를 이제 금은 이제 보관료가 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자도 안 나오니까. 네. 근데 그 분명히 그 우리에게도 메리트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 투자에서 보면은 뭐 모든 걸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러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에 맞게 어느 정도 우리 목적은 이제 그 원화의 가치 담보잖아요. 그렇죠. 예, 원화의 가치 담보 목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금 보유는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나 우리 나라의 금 보관소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하는데 뭐 비용은 많이 들겠죠. 그렇겠죠.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자산 배분 측면에서도 달러를 지금 환율에서 들어가는 거는 별로 긍정적이지 않다. 그리고 그렇지. 지금은 원화가 더 좋아 보이고 달러랑 원화를 비교하면 네. 그리고 금은 약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가져갈 수도 있다. 근데 이런 실수요 정도로. 관점에서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실수요 관점에서. 왜냐하면은 또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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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전할 때마다 손해 많이 보니까. 손해 많이 그렇죠. 봅니다. 저 매수 매도가 크니까. 그럼요. 예. 현금 이득가. 같지는 않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에 따라 매수를 하시고요. 다만 이제 투자 차원에서는 조금 뭐 필요하신 부분은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금도 매수를 할 때 금융 기법으로 살 수도 있거든요. 네. 예,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높다고 봅니다. 예, 투자 차원에서 사시는 거는 저는 투자 권하지는 않아요. 저 진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채권, 미국 국채나 이런 채권에 대해서도 ETF 투자를 국내에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종합해서 보면은 환율이나 환해지 비용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큰 매력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면 금리가 앞으로 많이 내려갈 거니까 그래도 괜찮을까요? 최근에 가장 많이 산 종목을 보니까요. 3배 레버리지더라고요. 네. 네. TMF라는 ETF가 있습니다. 네. 미국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샀다 그러대요. 네. 또 네. 우리는 공격적인 이런 성향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금리 하락 인하에 베팅을 하는 그런 거죠. 예. 저는 이제 그 좀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제 뭐 아니면 돈 거죠 이게. 잃어도 좋지만 벌 때는 많이 벌자. 그래서 위험 성향에 따라 투자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별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권하지는 않으신다 이렇게. 네, 저는 이렇게 네. 위험 성향을 많이 투자해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투자하지는 않았습니다. 차근차근하게 벌어나갔죠. 예, 주식 투자를 했지만. 네. 예. 여전히 불확실성도 남아 있고 레버리지 투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새벽부터 바쁘셨을 텐데 저희와 함께 FOMC부터 뭐 금리, 환율, 주식시장 전망까지 전망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FOMC 때도 또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변정규 미주은행 전문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